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또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임차인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것이 임차인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근저당권자 등의 다른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그들보다 우선해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주택 임차인에게는 소액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주택에 많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으로 임대차를 하면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인중개사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보증금이라고 해서 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의 2분의 1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하나의 주택에 방을 여러 개로 분리를 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의 총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합하면 그게 경매 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 할 때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와 그 소액 보증금 중에서도 그걸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은 2018년 9월 18일부터는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물론 서울특별시는 제외되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 1억 원입니다. 여기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고 또 광역시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된 광역시하고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또 6천만 원 중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은 2천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그 경우에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 번 개정이 돼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변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임대차를 한 계약일자가 언제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택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가 언제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수원시에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현재 보증금 1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만약에 2016년 5월 1일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보증금 1억 원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던 때인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수원시의 경우에 소액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그 주택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주택의 근저당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될 수 있도록 보증금의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가 되기 전에, 즉 경매가 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존속기간의 보장과 재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그 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간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차인이 나는 2년을 원하지 않는다. 원래 계약 기간이 1년이니까 1년만 살겠다라고 한다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만약에 더 이상 임대차를 원하지 않으면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임대차를 이제 계속하지 않겠다, 종료하겠다라든지 또는 조건을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미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지를 기간 내에 미리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말하자면 이제 2달치 월세가 밀린 경우죠. 아니면 이제 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갱신됐을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갱신이 된 건데요. 다만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이때도 2년으로 간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존속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차임 증액의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임을 내리고 하는 거는 즉 감액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만 그러나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즉 임대차 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인상한 지 1년이 아직 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차임 증액에 관한 제한은 이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한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차임을 올리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가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현재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후에 임대인이 그 1년 후에 은행에다가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이후에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임차인이 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보증금을 또는 전세금을 올린 경우에 있어서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종전과 똑같은 순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증액을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담보 물권자가 새로운 이렇게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원래 보증금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할 때 그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자에 대해서 종전 1억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갖게 되지만 나중에 2천만 원 증액한 부분,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저당권자보다 2천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렇게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한 부분까지 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한다면 저당권자는 담보 가치를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자에게 증액한 부분을 가지고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든가 또는 그 부분을 배당받을 때까지 또 못 받았으니까 바로 주택의 명도를 거부한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된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들의 이해관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은 없지만 증액하고 난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이렇게 언제 증액이 이루어지고 언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그 올린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다시 그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종전 임대차 계약서를 이때 뭐 찢어버리거나 이렇게 훼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전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 임대차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또 받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임대차 보증금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감액을 하거나 또는 인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거나 내림으로 인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례를 보게 되면요.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인한 배당을 할 배당시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가지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려줘가지고 만약에 소액 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많아가지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보증금을 좀 감액을 해가지고 소액 보증금 한도 이하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임차인인 경우에는 월 차임을 내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이런 거에 따라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또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득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챙겨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존속기간의 보장, 또 차임 증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사항,
그리고 소득 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